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새벽 3시 쿵쿵 울려 퍼지는 노크 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마치 죽음이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때 문을 열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73세 할머니였어요. 남편 돌아가신 지 5년, 작은 빌라 2층에서 혼자 살며 매일 아침 경로당에 나가고 저녁엔 낡은 가계부를 정리하며 소박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현실에서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이상하게 변한 건 요 몇 달 사이였어요. 예전엔 그저 무뚝뚝했는데 최근엔 제게 이상할 정도로 친절했거든요. 매주 찾아와서는 어머니 건강은 어떠시냐며 안부를 물었고 비싼 건강식품이며 영양제를 들고 왔습니다. 요양원 팜플렛까지 가져와서는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며 권했고 집도 팔아서 여유롭게 살자고 제안했어요. 그때마다 제 가슴 한편에선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랐지만 자식은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애써 외면했죠. 특히 수진이 가져오는 건강음료가 신경 쓰였습니다. 갈색 병에 담긴 액체는 쓴맛이 강했고 마실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거든요. 처음엔 한약 같은 건 원래 쓰다고 생각했는데 마신 후엔 늘 어지럽고 몸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효자 며느리가 챙겨주는 건데 거절할 수도 없었고 그저 몸에 좋은 거겠지 하며 억지로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 몸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 오후까지 활기찼던 제가 점점 오전에도 졸음이 쏟아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1층에 새로 이사온 청년 준호가 있었어요. 29살의 빌딩 경비원인 준호는 매일 새벽 출근길에 저와 마주치면 정중하게 인사했죠. 키가 크고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선량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결국 준호가 제 목숨을 구해줄 운명이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들 민수도 요즘 부쩍 달라졌어요. 예전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제대로 안 하던 녀석이 최근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올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며 한숨을 쉬고 대출받기 힘들다며 하소연했어요. 제가 가진 돈이 얼마 없다고 하면 집이라도 담보로 잡을 수 있지 않냐며 은근히 압박했죠. 그날 새벽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 창문을 통해 본 골목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히 밤을 밝히고 있었거든요. 늦은 뉴스를 보다가 눈이 감겨서 리모컨을 침대맡에 두고 잠들었어요. 저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내일 경로당에서 만날 복자 할머니와의 수다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운명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가로질렀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3시였죠. 이런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맨발에 스며들었고 어둠 속에서 제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문 앞에 서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터폰으로 누구인지 확인했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손이 문고리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제 의식을 조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건 더 이상 노크 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날카로운 것으로 문틈을 건드리는 소리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발소리는 평소 준호의 것과는 달랐어요. 더 급하고 더 절박했죠. 계단을 두세 개씩 뛰어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세요. 위험합니다. 준호의 목소리엔 평소의 차분함 대신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모니터 속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 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평소 침착하던 준호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준호 씨, 무슨 일인가요?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따라오세요. 준호의 절박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절박한 표정과 그리고 무엇보다 제 본능이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을 힐끗 보니 2층 저희 집 창가에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분명 제가 끄고 잔 전등인데 누군가 안에서 불을 켜고 있었던 거죠.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챙겨 문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는 생각보다 훨씬 추웠고 어둠 속에서 제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제 팔을 부축하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2층 제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듯한 소음이었죠. 그리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 소리가 뭔가요? 할머니 방 창문이 깨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방에 그대로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준호는 저를 1층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엔 따뜻한 차 향기가 풍기고 있었고 책상 위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준호는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준호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노인 대상 범죄를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사실 저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닙니다. 제 동료 정우와 함께 할머니 주변을 며칠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분과 아들분이 할머니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 손에 든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아무리 그래도 혈육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기운들이 모두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의 갑작스런 친절, 민수의 빈번한 방문, 그리고 마실 때마다 몸이 이상해졌던 그 건강 음료까지 말입니다. 그 건강 음료 말입니다. 할머니께서 마신 후 몸이 안 좋아지셨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준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책상에서 작은 병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그건 수진이 제게 준 건강 음료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그 음료에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수면제와 근육 이완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준호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화면에는 우리 빌라 주변을 찍은 CCTV 영상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수진이 제 집을 나가는 모습, 그리고 새벽 2시경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빌라 뒤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소리 사이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에 제 심장도 빨라졌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정우 형, 할머니는 안전합니다. 지금 제 방에 계세요. 위에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가 들을 수 없었지만 준호의 표정으로 봐선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통화를 마친 준호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경찰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며느리분과 아들분이 할머니가 실종됐다고 신고를 했거든요. 이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제가 이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30분 후 준호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차분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고 손에는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가 말했던 동료 정우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우라고 합니다.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어요. 정우는 저에게 정중히 인사한 후 작은 녹음기와 여러 장의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차례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제 며느리 수진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 함께 걸어가는 모습, 심지어 포옹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장현우라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수진 씨와는 3년 전부터 불륜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우의 차분하지만 섬뜩한 설명에 제 온몸이 떨렸어요. 정우는 계속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진은 이미 2번의 결혼을 했고 두 남편 모두 이문사했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했고 두 번째 남편은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에게 보험금을 받아냈다는 것이었죠. 할머니께서 몇 달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셨죠. 네, 수진이가 노후 대비라며 권해서. 그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당연히 아들 민수겠죠. 정우가 서류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아닙니다. 며느리 수진 씨로 되어 있어요. 게다가 보험 금액이 5억 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 그런 서류에 서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분명 수진이 복잡한 서류라며 여기저기 서명을 부탁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진은 이사 서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보험 가입 서류였던 것이었어요. 정우는 녹음기를 켜고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진과 장현우가 나눈 대화였는데 제 등골이 서늘해지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엔 실패하면 안 돼. 늙은이 하나 처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걱정 마. 이번엔 확실해. 가스 누출 사고로 위장하면 완벽할 거야.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어요. 평소 제게 보여주던 따뜻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주었어요. 아들 민수 역시 이 계획에 가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큰 빚을 지게 된 민수가 수진의 제안에 넘어갔다는 것이었죠. 수진은 민수에게 보험금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고 민수는 결국 친어머니를 해치는 계획에 동참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밤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할머니를 건강음료로 깊이 잠들게 한 후 가스밸브를 열어 질식사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민수 씨가 어머니를 찾으러 왔다가 발견하는 시나리오였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수진이 보여준 친절과 관심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보다 제 친아들까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42년 전 힘들게 낳아서 정성껏 키운 아들이 이제는 돈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니요. 그렇다면 준호 씨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할머니도 비슷한 사기를 당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가 아무것도 몰라서 막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우 형과 함께 이런 사건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니 저희 할머니가 생각났거든요. 준호의 눈에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준호가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는지 말입니다. 그때 정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정우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할머니 큰일입니다. 수진 씨와 민수 씨가 할머니가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증명해야 했고 동시에 수진과 민수의 범행을 막아야 했어요. 그런데 과연 73세 할머니인 저와 두 젊은이가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상황은 더욱 꼬여갔습니다. 빌라 앞에는 경찰차 2대가 서 있었고 강력계 형사인 강태웅이 수사를 맡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강태웅 형사는 경험이 풍부해 보였지만 저를 대하는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에 휘말린 것처럼 보였거든요. 할머니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왜 연락도 없이 집을 나오셨나요? 강태웅 형사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치매 환자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말투부터 천천히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영락없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이었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제가 최근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형사님, 제가 정신이 온전합니다. 이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강태웅 형사는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우와 준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두 젊은 남성이 혼자 사는 할머니와 함께 있으니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노인분을 유인해서 뭘 하려는 거죠? 혹시 사기를 치려는 건 아니고요. 요즘 이런 수법이 많거든요. 정우가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강태웅 형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워했죠. 그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하는 수진의 모습을 보니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저보다 40살이나 젊고 연기까지 능숙한 수진을 상대로 과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밤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집에 가요. 몸도 안 좋으신데. 수진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손길이 차갑고 소름 끼쳤어요.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의 손길이 고마웠겠지만 이제는 그 손길이 독사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뜻밖의 도움이 나타났어요. 이웃집 복자 할머니가 장보기 가방을 들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영순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침에 경로당 가려고 찾아갔는데 집에 없더라고. 복자 할머니는 75세로 저보다 2살 많지만 정신이 또렷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특히 동네 일에 관심이 많아서 누가 언제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복자 할머니가 나타나자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쉬세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복자 할머니도 안녕히 가세요. 하지만 복자 할머니는 예리한 눈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영순이가 왜 피곤해? 어제 저녁 8시까지 경로당에서 화투치고 있었는데 머리도 맑고 계산도 정확히 하더라고. 그리고 수진 씨, 당신이 어제 밤늦게 누구랑 통화하는 소리 들렸어. 보험금 의혹이 나온다고 이번만 성공하면 해외로 도망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복자 할머니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웅 형사도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한진수라는 내과 전문의였어요.
52세의 한진수 의사는 수진이 데려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의사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제가 영순 할머니를 며칠 전에 진료했는데 확실히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요. 최근 기억력 저하와 함께 망상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들 말로는 없는 사람을 봤다고 하거나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도 있다고 하더군요. 한진수 의사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언제 진료를 받았다는 건가요? 그런데 수진이 은밀히 웃는 모습을 보니 이것도 미리 계획된 일인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그런 진료 받은 적 없어요. 할머니 기억이 안 나시는 것도 증상 중 하나입니다. 치매 환자들은 최근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증언까지 더해지니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우가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한진수 의사 선생님, 혹시 의료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식 진료였다면 병원에 진료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요. 그리고 처방전이나 진료비 결제 내역도 있겠죠. 한진수 의사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송미란이라는 35세 사회부 기자가 나타났거든요. 송미란 기자는 노인 대상 범죄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로 카메라를 든 촬영기사와 함께 왔어요.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시겠어요? 요즘 가족에 의한 노인 대상 범죄가 늘고 있거든요. 특히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송미란 기자는 이미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연락했던 것 같았어요. 송미란 기자의 등장으로 수진과 민수는 더욱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수진은 기자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카메라에 찍히는 걸 극도로 꺼리는 모습이었죠. 기자님, 저희 가족 일인데 왜 취재를 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데. 공익적 관심사니까요. 특히 김수진 씨, 당신의 전 남편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은데요. 첫 번째 남편 박만수 씨는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고 두 번째 남편 이동준 씨는 음식물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송미란 기자는 이미 수진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해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의식한 수진은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그런 건 개인사인데요. 두 번 모두 거액의 보험금을 받으셨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결혼에서도 시어머니를 보험 수익자로 해서 5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제 친아들이지만 그날의 민수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야윈 얼굴에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도 보였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이런 곳에서 뭐하고 있어요? 기자분도 그만 돌아가 주세요. 민수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죽으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있지? 5억이지?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힐끔 쳐다보는 모습에서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정말로 이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런 생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송미란 기자가 예리한 질문을 던졌어요. 민수 씨, 최근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생명보험 가입도 도왔다고 들었어요. 수익자가 왜 며느리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박정희라는 45세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혜 변호사입니다. 영순 할머니의 법적 대리를 맡게 되었어요. 박정혜 변호사는 정우가 연결해 준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노인 관련 법률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였어요. 박정혜 변호사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족들은 할머니가 치매로 인한 망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정혜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적 검증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제3의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정신상태 감정을 받아보시죠. 그리고 한진수 의사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진료 기록도 확인해 보고요. 한진수 의사가 반대했습니다. 이미 제가 진단했는데 굳이 다른 검사가 필요한가요? 의사 선생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진단하셨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보여주시겠어요? 병원 진료 기록, 처방 전 진료비 결제 내용 말입니다. 박정혜 변호사의 질문에 한진수 의사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진도 초조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김수진 씨, 보험 수익자가 왜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셔야겠네요. 시어머니가 서명한 서류도 필적 감정을 받아봐야겠고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 관장 김철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55세의 김철수는 15년간 경로당을 운영하며 동네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주는 분이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과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순 할머니 어떻게 된 일인지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할머니가 치매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제도 경로당에서 화투 치시면서 계산 다 정확히 하셨는데 오히려 저보다 기억력이 좋으세요. 김철수 관장의 증언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관장님, 어르신들이 가끔 하루 이틀은 정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치매가 그런 병이거든요. 초기에는 멀쩡해 보이다가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김철수 관장은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김철수 관장이 꺼낸 것은 경로당 CCTV 영상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와 수진이 경로당에서 만났던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USB를 노트북에 연결해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경 수진 씨가 할머니에게 음료를 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거부하시자 수진 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영상 속에서 저는 분명히 그 갈색병 음료를 거부했어요. 몸이 안 좋아진다며 사양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수지는 순간적으로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음료를 몰래 제 가방에 넣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몸에 좋은 음료라면 왜 거부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주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 몰래 가방에 넣었을까요? 강태웅 형사도 이제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증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김수진 씨,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수지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드시기 싫어하셔도 몸에 좋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복자 할머니가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을 했어요. 아, 그리고 수진 씨. 당신이 일주일 전 밤 11시쯤 현우라는 사람하고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베란다에서 통화하더라고. 보험금 5억이 나온다고 이번만 성공하면 해외로 도망갈 수 있다고, 그리고 늙은이 하나 처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하던데. 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장현우라는 보험 설계사와의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송미란 기자가 즉시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장현우 씨와는 어떤 관계신가요? 단순한 보험 업무 관계인가요? 그런 사람 모릅니다. 하지만 정우가 준비해온 사진들이 수진의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수진과 장현우가 함께 있는 사진들, 그리고 둘이 함께 다니며 여러 노인들을 만났던 증거들이었어요.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수진 씨, 이 사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박정희 변호사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수진은 이제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수진이가 그냥 잠시 기절시키고 돈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민수의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게 된 민수는 수진의 계획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잠시 기절시킨 다음에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모시려고 했어요. 민수야, 가스 누출로 질식시키려던 게 잠시 기절시키려던 거야. 제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김철수 관장이 추가로 증언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지난 3개월간 경로당 출석도 완벽했고 각종 행사 기획도 도맡아서 하셨어요. 치매 환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승부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강태웅 형사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화 준호가 제공한 증거들,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과학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경찰은 제 집을 압수수색했고 수진이 제게 준 건강 음료들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 건강 음료였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그 음료에는 수면제와 근육 이완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었거든요. 일반 건강 음료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성분들이었습니다. 이 정도 농도면 충분히 의식을 잃게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몸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면역력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국가수연구원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진수 의사도 결국 자백했습니다. 강태웅 형사가 병원 진료 기록을 조사한 결과 저에 대한 진료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수진 씨에게 200만 원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말 잘못한 일이었어요. 의료진 자격을 이용해 범죄에 가담했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박정희 변호사의 말에 한진수 의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이었어요. 장현우라는 보험 설계사도 체포되었습니다. 강태웅 형사가 수진의 핸드폰을 분석한 결과 둘 사이의 범행 계획이 담긴 대화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김수진은 이미 2번의 결혼해서 남편을 독살했고 매번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장현우는 이 모든 과정에서 보험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것입니다. 강태웅 형사의 설명을 들으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역시 수진의 3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민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정희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민수는 저의 친아들이지만 범죄에 가담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었거든요. 아들분은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만 자수한 점과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그리고 위협에 의한 범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처벌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민수는 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엄마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그냥 잠시
기절시키고 돈만 받으면 된다고 엄마는 절대 다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도 속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민수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돈이 필요했다고 해도 아무리 속았다고 해도 어떻게 친어머니를 해치려는 계획에 가담할 수 있단 말인가요? 수지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음료수에 그런 게 들어있었다는 게 제가 넣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수진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장현우와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오늘 밤 새벽 2시에 창문으로 들어가서 가스밸브를 열고 3시에 문을 두드려서 나오게 한 다음 마무리하자. 아침에 아들이 발견하는 걸로 하고.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송미란 기자가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해서 연속 기사로 만들었습니다. 노인 대상 보험 사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충격적인 기사였어요. 영순 할머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김철수 관장도 이 일을 계기로 경로당에서 노인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돌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어요. 준호와 정우는 저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어요.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수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장현우는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한진수 의사는 의료진 자격이 박탈되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민수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저와는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아직 제가 민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상한 신호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지금도 1층에서 살며 가끔 제 안부를 물어요. 정우는 사설 탐정 일을 계속하며 노인 대상 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유명해져서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박정희 변호사는 노인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고 강태웅 형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 내 범죄 수사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송미란 기자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책 제목은 새벽 3시의 노크였습니다. 인쇄로 받은 돈은 모두 노인보호단체에 기부했어요. 김철수 관장은 전국 경로당에서 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여전히 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예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세심하게 지켜보며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서로 안부 문자를 주고받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기로 약속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5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이상한 노크 소리나 방문자가 있는지. 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의 방문자는 절대 문을 열기 전에 신원을 확인해야 해요. 둘째, 누군가 제게 주는 음식이나 약이 있는지. 아무리 가족이라도 의심스러운 음식은 받지 않습니다. 셋째, 중요한 서류나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받는 일이 있는지. 모든 서류는 제3자와 함께 검토한 후 서명해요. 넷째, 갑자기 친절해지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다섯째,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지.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둡니다. 이 5가지만 주의해도 많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의 방문자는 절대 문을 열기 전에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폰으로 먼저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도 이상한 요구를 할 때는 의심해 봐야 해요. 요양원 입소, 집 처분, 보험 가입 같은 중요한 결정을 급하게 재촉한다면 반드시 제3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 가입할 때는 수익자가 누구인지, 보험 금액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웃, 경로당, 동사무소 어디든 좋으니까 믿을 만한 곳에 상황을 알리세요. 저처럼 복자 할머니 같은 이웃이나 김철수 관장 같은 분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3세라고 해서 무력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예리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고 더 끈질기게 진실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는 매주 경로당에서 안전교육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어르신들이 비슷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처음엔 제 이야기를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셨지만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뿐이에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의하세요. 이것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록을 남기는 것이에요. 의심스러운 대화나 상황이 있으면 날짜와 시간을 적어두고 가능하면 녹음도 해두세요. 그 기록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호 같은 젊은이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선량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 같은 낯선 할머니를 도와준 준호와 정우,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계하고 조심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주변에는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3시에 그 노크 소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처음엔 절망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어요. 그 사건을 통해 저는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얻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 길 위에서는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비슷한 위험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의 이상한 행동, 갑작스러운 친절, 의심스러운 음식이나 약, 급작스러운 계약서, 서명 요구 등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